자, 지금 계속해서 정호영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자회견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뭐 기자회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호영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일일이 다 해명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해명은 어떻다고 이도훈 평론가 보십니까? 우선 뭐 이제 다 보지 않고 저희가 본 것만 놓고 보면은 네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 그다음에 뭐 입시 편입 과정에 실제적인 그 요강 등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예. 그동안에 그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일부 뭐 해명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 오늘 소명한 내용 중에서 100% 맞는지 아니면 또 그 부분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이제 판단은 달라지겠죠. 쟁점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불법 비리가 실제로 있었느냐 이 부분이 있으면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이제 모두의 우리 그 정 후보자께서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강조를 했는데 네네. 설사 불법과 비리가 없었어도 아빠 찬스를 너무 과도하게 쓴 거 아니냐. 공정과 상식, 특히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일가와의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남아있을 것 같고 네네. 셋째, 지금은 뭐 굉장히 그 정중하게 그 회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퍼블릭 마인드라고 그러죠. 공직자로서의 어떤 태도, 어떤 그 지금 해명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연 공직자로서 그 보건 복지 행정을 이끌어 나갈 만한 어떤 공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그런 세 가지를 보고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할 것 같고 좀 좁히면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그 후보 지명자였던 이제 윤석열 당선인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윤 당선인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부정의 팩트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윤 당선인 측이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도 고민은 사실 지금 많을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이제 조근조근 다 이제 일일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건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 그렇죠. 그런데 윤 당선인의 저 견해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국가를 운영하고 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법의 영역을 포함한 다른 영역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말하면 뭐 정무적 영역이라고 할까 뭐 이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그 이제 법적인 문제, 그걸 말하자면 사법 처리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금도 논란이 돼 있는 것이지 없다 있다라고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이제 다 그동안에 조국 장관이라든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문제라든지 이거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법조인 마인드는 모르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는 이런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 청탁 불가능한 구조다. 또 편입 전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윤 당선인 좀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물론 본인은 특혜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좀 지적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우선 정황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아빠가 있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사전 스펙을 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빠가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해서 딸과 아들이 동시에 합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면 당시에 우리 저 원장 딸 아들이 합격했단다.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 학생들의 증언이기도 해요. 언론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보면 아들 같은 경우는 그 19시간
그 이수를 해야 되는데 19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면 거의 일주일에 강의가 꽉 찼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40시간을 자원봉사를 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가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상식으로 얘기해요. 우리도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의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구조적으로 뭐 불법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심사위원분들 그분들 뭐 객관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셨겠죠. 하지만 이것이 뭔가에 약간의 트릭을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 전문가 집단으로 모인 어떤 그 심사 집단, 그 심사위원회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더 투명해지려면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들이 잡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업과 관련된 평가를 할 때 이런 의심들이 늘 반복이 돼요. 저는 의료 분야도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 똑같은 잣대로 이 정 후보자 검찰 수사를 받으라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미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까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해명을 좀 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일단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대한민국 수사의 하나의 잣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냐하면 너무 가혹했다라는 점,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건 윤석열 당선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을 본인이 자초했고 설립했고 만들었고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내각의 인사 검증에 있어서는 이 기준이 하나의 기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당사자는 오늘도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정량지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탭수가 몇 점이었고 학점이 몇 점이었다. 저는 경북대 의대 편입에 지원할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아주 작은 편차만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의혹의 핵심은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논문을 쓰는데 시간적인 어떤 현실성이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이 긍정의 지표로 작용하게 됐는지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탈락했지만 어떤 전형이 바뀌어서 지금 합격을 했다라는 의혹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핵심의 그 답변을 해야지 다른 어떤 외곽에 대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의혹이 더 지속되면 지방선거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 입시, 그다음에 취업, 그다음에 병역이 다 얽혀 있습니다. 편입이기 때문에 입시도 관련되고 이게 의대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과도 관련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역시 또 공정과 상식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떤 조처가 나오기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대하고 또 그런 목소리를 인수위에도 전달하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속 시원하게 처리를 못하냐 그 부분은 또 나름 그 인사권자로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대선 때 민주당이 조동연 씨를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 물러나게 했는데 사람을 그렇게 그 모셔와서 그렇게 함부로 내치는 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적어도 해명의 기회는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적어도 뭐 오늘 이제 해명의 기회는 최소한 준 거죠. 여기서 충분히 해명이 돼서 국민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후보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또 그거는 수긍이 되는 면이 있네. 그러면은 또 넘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저렇게 설명을 하지만 저게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의혹이 더 나온다면은 달라질 수도 있고 두 번째 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는 검사 출신 법조인이죠. 그렇다면 역시 증거, 법적인 그 명확한 저 증거 이런 거를 이제 그 먼저 요구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돼 있으니까 팩트보다는 어떤 이제 정무적인 그 감각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약간 인간적인 건데 실진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보자께서 지명자께서 40년 직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뭐 40년 직이는 아니어도 뭐 오랜 친구 이런 건 맞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너무 그 매몰차게 그 내치는 거는 네. 그렇게 뭐 윤 당선인으로서도 뭐 하기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막에서 보니까 이제 직접 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를 다시 받게 하겠다 이게까지 나왔는데 저런 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정도 갖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씨의 자녀 정유라 씨하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때문에 한국 정치, 한국의 진로가 바뀌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런 과거를 딛고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서 집권을 한 겁니다. 네. 그것도 적은 표 차이로. 그러면 법의 문제나 무슨 증거 문제나 사법 처리 논란 문제가 앞서서 그런 거와 관련된 오해를 받을 거는 정치적으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우리나라에 많은 후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40년 직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했으며 예. 언론 보도를 보면 예. 거기에 그 두 딸이 경북대 거기에 편입을 했다. 근데 지금 저 후보자의 설명을 보면 아주 냉정하게 보면 우리 학교의 모든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의 영역 말고 정치 영역으로 보면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검수완박을 갖고 저렇게 감점할 요소를 하고 있는데 예. 굳이 이런 문제로다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2030 세대가 저 문제를 보고 법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까?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 더군다나 또 하나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없어지지 안 하겠다고 하면서 용산호까지 가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시대의 집권당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가 나는 의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패널들의 인식은 대체로 공통적으로 좀 비판적인 네. 시각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TV조선 뉴스 현장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검수완박 논란인데요. 먼저 정치권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의를 밝힌 건데요. 검찰 지도부의 줄 사퇴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김 총장 입장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먼저 검수완박 법안으로 갈등과 분란이 생겨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국민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법안인 만큼 국회도 공청회 등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저의 사직서 제출로 의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총장이 검찰 내부에는 자중자애를 요청한 만큼 당장 추가 집단 사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김 총장 사의 이후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인데 박성진 대검 차장이 대행을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김 총장이 내일 국회 법사위에 그대로 출석해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일 출근해 김 총장 사표를 청와대에 올릴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무부에서 올라온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하면 김 총장은 취임 10개월 만에 사직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검수완박 논란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들으신 대로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장희민 변호사께서 사표를 낸 배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옳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된 이후에 김호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이 좀 분명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회에 출석해서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좀 온당한 방향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까지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적인 외풍에 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장으로서 이 검찰 내부의 개혁 동력을 실현시킬 수 없는 조직이구나라는 또 오해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여준 측면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본인이 수장으로서 검수완박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사실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안 없이 본인이 직에서 내려왔다.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 없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검수완박
좀 법안 처리 속도 조절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검찰의 강력한 의지는 보여줬는데 예. 그거를 이제 얼마나 그 민주당에서 수용을 할지 특히 지금 이제 이슈가 김호수 검찰총장보다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좀 넘어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죠. 김호수 총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너무 지금 그 여론이 안 좋고 지도부에서 뭔가 조금 책임이라도 져라 이런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벌써 검사 3명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걸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2가지의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근데 지금 여권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둘 다 기대하기에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그 생각을 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어쨌든 그 검찰총장 물러나도 그 김호수 총장도 이제 변호사가 되고 어떤 검찰의 커뮤니티 내에서 생활해야 될 텐데 어떤 이 책임을 회피하고 혼자만 살겠다는 식으로 그 처신을 하면은 그 커뮤니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거 그리고 무엇보다 법조인 아닙니까? 어쨌든 양심으로 헌법적인 가치,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국민 편익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그동안요 검소완박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입법 추진에 부당성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필사직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당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요. 제발 조각 사루 잘못은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네,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고요. 민주당은 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데 양측 입장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측 입장이 그래라고 할 것도 없고 난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이유는 알겠는데 저걸 누구로부터 박수를 받을런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저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이제 진영으로 나누었을 때 보수 진영에서만 저렇게 반대한다면은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소리 양측이라는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변도 반대하죠. 또 김호수 총장은 어떤 분입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불편하게 한 여러 가지 조국 수사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징계를 어떠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후임으로 간 분이에요. 더군다나 문재인 청와대는 이 김호수 전 총장을 법무차관에서 그만뒀을 때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 친문 이쪽 인사라고 그래서 비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도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만둔 이유는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 이해해도 또 하나는 나이는 10살 아래고 기수로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7개 기수 아래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렇게 그만두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가령 이 윤석열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 때의 추미애 장관 시절의 여권으로 볼 때는 사실은 김호수 총장은 탄핵감입니다.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대고 정부 방침에 이렇게 하고 있냐. 윤석열 총장 정도로 저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김호수 총장으로서는 저렇게도 안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뭐 저렇게 했다고 효과가 있는지는 별개 문제고요. 그러면 저희 전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 뒤에도 하고라도 하고 이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이게 검찰권에 완전히 박탈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수사를 검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호수 총장이 저는 좀
좀 다른 게 과거의 행적과 네. 지난번에 1차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할 때 6대 범죄 영역은 검찰에 두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상 그 실무를 진두지휘했던 분이 저분이에요. 그리고서 1단계로 우선은 1단계로 6대 범죄는 검찰에서 하고 나머지는 경찰로 가고 2단계에 가서 또다시 영역을 얘기하자라는 것이 진행 과정이었었거든요. 그것을 저렇게 잘 아시는 분이 지금에 와서 수사권을 검찰에서 다른 기구로 옮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이 손해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자기 행적과 자기 했던 일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자기의 말과도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김우수 총장은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그리고 뭐 본인을 탄핵하십시오라는 것은 뭐 본인을 좀 과도하게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현재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논쟁이 하루 이틀 진행됐던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진행돼 왔었는데 문제는 검찰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개혁이지 않습니까? 개혁에는 늘 우리가 어려움이 따랐었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검사와의 대화하고 평감사회가 한 번 있었죠. 이때 이제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파동이 좀 일어났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무엇을 안 했냐면 국정원을 통한 검사 권력기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견제받을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다시 또 그 기능을 활용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정원 특활비를 가지고 이런 뭐 잘못된 용도로도 쓰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국정원법 자체를 아예 국내 정치에 개입 못하게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개혁이죠. 그러고 나면 견제받지 못하는 검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숙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고 이것을 해소해내지 못하면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어떤 그 입장에서 그간에 사실 중간 과정에서 함께해왔던 김우수 총장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렇게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사표를 낸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 대변인께서는 이제 과거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don 의원 이게 막판에 지금 어떻게 뺏어서 어디다 줄지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과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 개혁인지 개혁인지 뭐 정치적으로 그 여야 간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부패 수사에 대한 능력이 향상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 문제인데 사실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찰 뭐 국수본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공수처가 출범 1년 만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우리 국민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찰로 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낸 법안도 6대 범죄도 경찰로 간다는데 경찰은 일단은 지금 현 상태로도 과부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사건 처리가 늦어져가지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데다가 이른바 이제 6대 범죄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검찰이 정말 집중적으로 수사할 분야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된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전 그 대선 후보하고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이라든지 성남 FC 후원금이라든지 법인카드 사용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그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하는 거냐 그럼 박범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로 어쨌든 월성 1호기 그다음에 울산 그 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그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경찰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황운하 의원이 바로 이런 사건들은 증발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경찰은 수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고 이러면은 이런 중요한 사건이 그야말로 증발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라임 옵티머스 규모가 수조 원이 되고 관련자가 수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생을 위해서도 이런 수사 역량 저하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준다. 이렇게
국민 차원에 봐오더라도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황운하 의원이 증발한다라는 그 편지를 쓰고 그 말이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 증발한다라는 것은 검찰에서 증발이 되고 경찰 또는 제3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수사한다. 검찰에서 증발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권력기관에 대한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송영길 전 대표께서 부적절하지만 경찰이 먼저 권력에 순응한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수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권력의 말을 더 잘 듣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조홍천 의원도 수사청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우리가 지금 이 대목에서 줄이자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수사 기능이 약화된다라고 하면 현재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 그리고 주요한 수사 능력 있는 검사들이 수사 기능 쪽으로 이관되어 오면 됩니다. 똑같은 공직 사회에서 자기 근무하는 기관만 달리해서 일을 하면 돼요. 꼭 그 검찰청 검사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가 걱정되면 뭐 수사본부든 수사청이든 이쪽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수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실무적인 일이다라는 말씀하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민단체나 민변 여기에서도 반대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분들도 근본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는데 다만 너무 급한 것 아니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무적인 부분 또 대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 걸 좀 강행하는 거에 이게 계속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고요.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검찰 간부가 3명이나 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폭풍이 이것도 꽤 클 것 같거든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검찰이 이야기에는 위헌적 성격이다라고 했을 때 그 헌법 조항을 따지고 보면 12조 16조에 이 검찰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 있다라는 것이 수사가 전제됐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이 건으로 검찰이 줄사표를 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법률적 서비스에 저해가 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 고소 고발을 대리하는 게 변호사 업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6대 범죄만 검찰에 있고 나머지 경찰이 수사했을 때 어떻게 제도가 안착돼 왔는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그 6대 범죄의 확장판이니까요. 그러면 세간의 우려처럼 경찰이 무마하려고 시도만 한다면 잠수할 것이다. 어떤 증발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이란 건 기본적으로 다툼의 양 당사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하면 자동적으로 검찰이 인지하게끔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는 부분, 지금 보안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이 잘못 좀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하는 거지 지금도 경찰에 수차례 수사 지휘를 내려보내서 그 실체에 대해서 더 들여다봐라.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하라. 당연히 기소권을 가진 그런 그 주체로서 이런 지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당 이 기관이 좀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사건의 실체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숫자가 2,000명으로 공소 유지만 하기에도 급급하게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검찰 개혁이 안착하기 이전에 그렇다면 검찰이 보안 수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때도 경찰의 많은 부분을 수사지휘 내려보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발언들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 발언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저는 견해가 다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호수 총장이 급선회를 했다라는 거. 사실은 누가 급선회 했느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문 대통령이 물러날 시기가 한 달도 안 한 시기에서 법원에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그런 법안을 전원 이름으로 낸 민주당이 급선회를 했기 때문에 사표를 뭐 김호수 총장은 사후적으로 낸 건가 아닌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김호수 총장이 1년 전에 했던 것은
6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놔두고 나머지만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입니다. 조정.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검수완박. 그러니까 완전 박탈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정하고 박탈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는가. 네. 차제에 저는 이 TV조선에서도 시기 문제라면 더군다나 5월 9일 날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이 4월 달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뭐 10년 후, 20년 후는 몰라도 한다면 저는 차라리 민변 쪽하고 한번 토론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 첫 출근길에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추진, 명분 없는 야반 도주며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이도훈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그 역할에 그 조금 너무 집중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검수완박 자체가 우리가 이제 논의한 것처럼 검찰의 입장에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그 얼마 전까지도 검사 아니었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이제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너무 부딪히지 않게 완충하는 역할을 아마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검찰 용어로 치면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호위무사라고도 하는데 그 역할을 너무 이제 진지하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말도 좀 강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이제 우리 한동훈 지명자는 검사가 아니라 이제 정치인의 영역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언어도 조금 정치적으로, 그리고 판단도 조금 정무적으로 이렇게 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제기한 이 검수완박 이슈가 워낙 그 불합리하고 심지어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위헌적 요소도 검찰에 보기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원칙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자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자는 국회에다가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중에 그렇게 오만방자한 경우는 저희가 처음 봤어요.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글쎄요, 이제 낙마 1호로 삼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은 또 이제 보이콧하겠다는 얘기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보면 사실 제 눈에 띄는 분이 이제 3분 정도 계신데, 한 분이 조금 전에 얘기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40년 지기, 그리고 또 한 분이 같은 고등학교 후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명자, 그리고 또 이제 도드라지게 보이는 분이 이제 한동훈, 이분은 최측근이자 부하로서 활동을 했던 분이죠.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어떤 자료 있으면 야 그거 한동훈이한테 갖다 줘라는 녹취록을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이제는 검사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뀐단 말이죠. 검사 시절에도 사실 정치인 뺨치게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했었어요. 물론 자기가 모시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검사 사표 내고, 검사도 공무원인데 사표 내고 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으면 명분 없는 야반도주다 이런 말을 국회를 향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좀 더 내밀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눈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정중한 표현입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계신 데거든요. 자기와 생각이 달라도.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 정부과 관련해서 이 노골적으로
싸워보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당선인께서 하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앞서서 싸우는 장수면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이도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나서야 되는데 이거는 선봉장에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려고 하니 국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청문회 단상에 세우느냐. 청문회 하는 것 자체가 국회 모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 권위를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청문회를 하지 않는 거는 대단히 조금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하지 않고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있었습니다. 2018년에 선관위 상임위원 자리가 비었는데 조혜주 지난 그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그 대선 캠프 공명선거 특보라고 백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을 지명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 하지 말으셨어야 될 결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청문회도 못하겠다고 해서 청문회 보이콧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해서 이제 지난 그 3년간 일하고 얼마 전에 퇴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해서 선관위의 중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을 따지고 또 그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선거를 사무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청문회를 그 보이콧하면은 이거 혹시 한동훈을 못 당할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지난 2020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 의원, 민주당 의원 10대 명을 상대로 그러니까 맞대결을 해서 그러니까 판정승을 또는 KO승을 거뒀다는 그 효과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약 국민적인 스타로 떠올랐는데 아이고 우리 또 이거 한동훈까지 또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청문회 자리나 어떤 그 기자회견 자리나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또는 한동훈 지명자가 꽤 민주당 분들보다 훨씬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그 윤석열, 한동훈 두 분 법률가고 법적인 문제를 갖고 다투고 특히 본인의 문제를 갖고 다투는데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2010년 10월에는 윤석열 총장이 유리한 게임이었고 이번에는 한동훈 지명자가 유리한 게임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법사위에 11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청문회 열어가지고 한동훈 그 지명자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 그 복 대변인이나 장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차분하게 제기하면서 꼭 싸워서 제압하려는 이런 거보다 또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또 그 관점을 이끌어낸다면은 그거를 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동훈 그 지명자도 이번에 이제 청문회에서는 굳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무행정의 방향이 어떤 것이고 또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법무행정이 잘못된 게 있었다면 그게 어떤 문제였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도 보면서 꽤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결로 준중권 교수는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의 논리에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청문회 보이콧하는 게 또 맞는 것인가 또 의문도 있고 청문회 공방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차적으로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걸 아예 보이콧하는 거는 국민들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협치를 하겠다고 말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협치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인사가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청문회 판 자체가 원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그렇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양보할 수 없겠다라고 계속 강대강 국면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민주당의 비판이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가게 되는 법무부 장관직은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인사검증과 사정기능까지 갖게 되는 아주 메머드급. 그리고 지금 6대 범죄 수사도 다른 기관이 맡게 된다고 하면서 그게 중수청이 됐든 특수청이 됐든 법무부 관할에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엄청난 업무와 그런 그 실질을 담당하게 되는 수장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혐오 그리고 어떤 반대 입장을 정말 가감없이 드러냈던 사실상 정치 선언을 했던 현직 검사가 이게 적정한 인사라고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정 변호사님 같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네. 민주당이 비토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청문회 안 하고 장관 될 수 있는 길이면 국민이 이미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네. 국회라는 건 어쨌거나 집권당의 반대당에게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이고 그 무대고 그리고 다수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검수완박도 그야말로 옳은 길이다. 예. 그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하는 건 나쁜 거 잘못된 것이라고 그 장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왜 다수당에서 비토한다고 하는지 난 그게 제일 처음에 국민의힘이 비토하는 걸로 보도를 보고 내가 착각을 했었어요. 왜 저러는지를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현재 안 한다라고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국회를 향해서 이렇게 모멸적인 네. 그 모습을 보여주는 후보자에 대해서 처음 본다. 이런 사람을 과연 청문회 단상에 올려야 될지 의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저는 본인이 좀 더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국회를 향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천안과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그 뭐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열심히 해명하면 예, 저는 상식에 따라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으면서 충격을 줬던 이은혜와 조연수 어제 머물고 있었던 이 오피스텔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의정부 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자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5개월간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유족께 더 할 말 있으십니까? 자, 장유미 변호사님, 아버지의 자수 권유가 이게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도 이 5개월 동안 숨어 지내는 이 주변을 좀 훑고 뭐 통신 조획, 뭐 인근 CCTV 등을 통해서 예. 이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을 딱 특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 이 거주하시는 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 수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놓칠 수도 있는데 네. 경찰이 좀 집중을 했던 건 아무래도 이 이은혜의 딸이 본인 친정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와는 연락을 하고 지낼 것이다. 네. 그렇다면 최소한 어디에 있는지 부모는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예. 이 부분이 자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뭐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 예. 설득을 해달라라고 아버지를 설득했고 이 아버지가 이은혜를 또 설득을 해서 자수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권유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뭐 대대적으로 수색을 벌였다기보다는 좀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을 좀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두 사람의 인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두 사람이 붙잡힌 오피스텔 소유 임대 관계도 지금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부분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우선 그 새 오피스텔에 누가 임대를 해줬나. 그러면 만약에 두 분이 직접 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누군가가 해준 거고 그렇다면 범행을 도피하거나 방조한 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수사 차원에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도도 되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도 있지만 아직은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지금 이 사건 말고도 의혹이 갖고 있는 사건이 세 개가 더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완벽하게 조사를 하려면 이런 방증을 좀 더 확실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심야에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원래 심야 조사 안 하잖아요. 왜 어떻게 심야에 조사가 된 겁니까? 이게 이렇게 피해자들이 숨어버리게 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지명수배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연장하고 연장을 하는데 어제 검거를 할 때 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제 낮 한 12시 25분쯤에 잡혔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큰 시간이 남아있지 않고 그렇다면 피의자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도 가능하도록 현행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서 동의를 받아서 좀 어쩔 수 없는 사정상 지금 심야조사를 했고 아마 오늘 내지 오늘 오후 정도에는 영장 실질과 관련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 이은혜와 조연수는 4개월 넘게 도피 행각을 벌였는데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 전화는 물론이고 신용카드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은 지금 오피스텔 임대권도 그렇고 좀 조력자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거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뭐 현금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아무리 저렇게 변장을 해도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배달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가 없이는 배달 음식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뭐 검경 간의 뭐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수사 능력 그 얘기도 있지만,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을 잡을 그 가능성이 90%가 훨씬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지능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거를 이번 사건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내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 두 사람의 이른바 이제 계곡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안미연 검사가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이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좀 논란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당연히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있는 저는 어떤 그 진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미연 검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단순 변사 사건으로 경찰이 처리를 하게 되면 검찰로 기록 송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린 그 내용을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나는 경찰이 내사 종결로 결정을 낸 것을 보고 기계적으로 종결 처리를 해서 사실 이 피해자분의 성함 그리고 뭐 성별까지도 기억 속에 혼미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지금 검찰의 의견을 좀 대변하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담겨 있는 좀 정치적인 언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군요. 안미연 검사는 검수완박 전이어서 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었고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 이런 사건들에서 사실 수사에 좀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아까 반부패 역량, 수사 역량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미연 검사가 사실은 이분은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을 때 검사와의 대화를 굉장히 주도했던 이른바 친정권 검사로 뭐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검사들이 친정권이냐 반정권이냐 비정권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부패 역량, 수사 역량 이런 걸 따지는데 지금 그 안 검사가 얘기하는 게 이거는 검찰과 그 경찰의 어떤 그 권위나 어떤 그 이권의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어쨌든 검찰이랑 경찰이랑 합동 수사로 해서 이렇게 범인을 잡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도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협조를 해서 이런 그 감춰진 범인을 잡는데 집중을 해야지 왜 굳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수사 능력을 저하하는 데 초점을 맞추냐. 이 부분을 지금 안미연 검사가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야말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도 가능하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봐요. 경찰의 수사 보고서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보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또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실체에 접근한 것이라 분리되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네 분과 정치, 사회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